자, 시작할게요. 하나 에러가 있어가지고 좀 수정할게요. 우리 흑수 말갈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깜빡하고 넘어갔는데요. 55번 문제, 풀었던 문제인데 55번에 민지가 편찬한 본조 편년 강목을 선생님이 충열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충숙으로 바꿔주세요. 충숙. 선생님 잠깐 착각했어요. 오늘 수업 때문에도 얘기했는데 이 책 계속 나올 거거든요. 순서를 물어볼 때 충열왕 때 천추근경록, 충수강 때 본조 편년 강목 이렇게 책을 계속 끊임없이 선후관계 순서를 물어볼 때 나오는 문제인데 선생님 잠깐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요. 다시 5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에 정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실시된 순서에 따라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업번 홍분관의 설치로 언론 기능이 강화되었다. 성종 도팽이사설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하였다. 이대 때 정종 한양을 수도로 천도하고 경복궁 종묘 사대문을 건립하였다. 태조 이성계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두 사람이 있겠네요. 두 사람 얘기해 볼까요? 태종과 세조, 태종과 세조. 순서 잡으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59번.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서던 요동정벌 운동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요동정벌. 요동정벌은 명나라들이 원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쌍성종과목 설치된 이 지역을 지네들 직속용으로 삼겠다는 거, 주겠달라는 얘기야. 이때 우리나라의 우왕은 결정의 순간에 최영의 도움을 받아서 쌍성총갑, 즉 함경도 땅을 주지 않고 조민수와 이성계를 직접 이하도로 보내서 이하도를 건너서 지네들 요동의 주둔하고 10만 군사의 명나라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일명 뭐라고 해요? 요동 정벌이라고 합니다. 이때 되돌아오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하도 해군이라고 합니다. 요 설명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가겠습니다. 우왕 때 최영은 명예천령이 설치를 통고하자 요동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고요. 2번 태조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추진하였고 정도전과 남은 등은 군사훈련을 강화합니다. 일명 진법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진법훈련. 그리고 진도라는 책을 남기죠. 이것 때문에 훗날 정도전이 명나라에 미운살이 박혀요. 그래서 표준문 문제가 터지자 명나라 조정은 정도전을 압송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무슨 문제가 터졌다고요? 표전문, 애교 문제가 애교에 대한 문장이 터져 나왔다. 즉 황제국과 제국에 쓰는 용어들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비슷하게 썼다는 거야. 제국 주제. 그래서 정도정 압송 명령을 한다고요. 명나라에서. 죽어도 못 보냅니다. 누가요? 이성계가 보내지 못합니다. 안 보냅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표준문 문제로 싸웁니다. 세 번째, 명은 정도전을 조선의 하근이라며 명으로부터 압송할 걸 요구하나 정도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요 시점에 조준과 떨어져요. 이제 조준과 벽이 딱 쌓이게 됩니다. 원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죠. 신진사대부로서 조선 건국에 힘을 합쳤던 사람들인데 요 문제로 인해서 조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정도전이 직접 가지 않으면 죽어도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죽든지 살든지 가야 됩니다. 조준이 주장한 거예요. 그럼 정도전 생각할까요? 끝났네 생각하겠죠. 동지가 아니라 생각하겠죠. 시기에서 이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표전문 문제 때문에 터져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이방원은 태조의 요동정벌을 적극 지지하였다. 지지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 수도 전혀. 60번 문제 갑니다. 다음 업무를 담당했던 관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궁중의 경서 및 사적을 관리하여 문서를 처리하고 임금의 무릎에 담하였습니다. 유교 경전과 사적들을 관리했습니다. 홍문관입니다. 홍문관입니다.
지편전의 후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편전의 후신 홍문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의정이 수장이었습니다. 네, 홍문관을 갖다가 조선은 겸임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하나만 맡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맡을 수도 있어요. 두 개를 맡을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수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관리는 겸임이 됩니다. 겸임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조가 집권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세조가 집권에 폐지된 것은 지편전입니다. 지편전입니다. 사관원, 사헌부와 함께 3사로 지칭되었습니다. 맞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 세 개를 갖다 우리는 3사라고 얘기하죠. 뭐 기능은 당연히 언론 기능인 걸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요 두 개를 합치면 우리 또 다른 말로 양사라고 합니다. 무슨 기능이 있나요? 대성 기능이 있습니다. 대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치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관원과 사헌부. 조선의 청문회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당상관, 당하관, 참상관, 참하관. 다시 한번 객관식이야. 당상관, 당하관, 참상관, 참하관. 아까 참하 틀렸잖아. 근데 또 참하 나오면 안 되겠지, 그죠? 당상관? 예, 참상관. 예. 대상은 수령이나 목사들, 이런 사람들. 수령이나 목사들, 임시로 나가기 전에 청문회 대상이 됩니다. 몇 품 이상? 아니, 참상관에는 품으로 갑자기 나왔어. 와씨, 내가 참상관이 원하는데 참상관이 안 나왔어. 다시 갑니다. 객관식 갑니다. 객관식 좋아하니까. 정 6품 이상, 종 6품 이상, 정 7품 이상, 정 7품 이하. 한장했다.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이 디테일이지면 어떡하지? 네. 여러분이 더 디테일해져야 되는데. 네. 자, 다시요. 임질환을 계기로 상설기구로 변화했습니다. 이건 뭐죠? 비변사 얘기하나요? 그죠? 비변사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저기 대문에, 저기 입구에 도병마사, 도평의사가 잘 나오듯이 조선은 당연히 비변사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비변사 임시기구 처음 만들어진 거. 중종 때. 무슨 사건을 계기로? 삼포해란을 계기로. 삼포해란을 계기로. 삼포는 부산포, 연포, 제포. 연포는 오늘날에 울산, 진해, 뭐 부산은 부산일 거고요. 네. 삼포해란을 계기로 비변사가 처음 임시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상설화된 것도 한번 볼까요? 을묘 예배는 을묘 예배를 계기로 상설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능이 확대될 때는 선조 때 임난을 겪으면서 더욱더 기능이 확대 또는 강화됐습니다. 확대 또는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화된 데는 어디까지 갑니까? 왕실의 혼사 문제까지 관여하더라. 쉽게 해서 남의 집 결혼 문제까지 감나라 판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폐쇄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가 혁파됩니다. 폐쇄, 혁파라고 할까요? 네, 혁파. 비변사가 혁파됩니다. 대신에 만든 거 뭐예요? 의정부와 삼군부가 부활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기본으로
이제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네,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변사에 대한 임시기구, 상설기구, 기능학대, 협박까지. 61번 가도록 하죠. 자, 다음 사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 훈구 세력은 김일성 등의 살인학자를 죽이거나 기양 보냈습니다. 무오사와 김종직의 요 제가 자주 읽어보라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요? 예, 짜라 이렇게. 의제가 황제 이름이기 때문에 조의제문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의제가 죽었습니다. 조문을 피하고 그 글을 적습니다. 애도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걸 김일성이 사초에 기록을 남겼어. 그리고 이걸 누가 발견했어요? 유자강이 누구에게? 왕이었던 연산군에게 보고했더니 이것은 정통성 시비가 걸려있어요. 자기 할아버지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세조인 수양대공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것과 이게 비슷하다고요. 즉 서초패왕 항우가 의제를 몰아내고 본인이 왕위를 차지한 것과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 나는 너를 정통성으로 볼 수 없다. 비꼬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의제 문으로 이런 사건을 오늘 뭐라 본다? 무오사와. 즉 15세기 훈구 세력이 새롭게 들어온 살인 세력을 갖다가 박살내는 거. 네. 괜찮아요. 박살내도 괜찮아요. 우리 할아버지라서. 네. 남들이 박살내서 그럼 싫어할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에게 박살났으니까 상관이 없어. 아니 자기 할아버지 자기가 박살났다고 하는데 뭐라 할 거야? 할 말이 없겠지. 아, 죄송합니다. 지네 할아버지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연산군은 생모인 윤씨의 폐출 사사 사건에 관여한 살인을 몰아냈습니다. 무슨 사예요? 어머니 원수를 갑자사. 어머니 죽음을 알고 난 다음에 연산군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 그 다음에 소윤이 대윤에 대한 보복으로 옥사를 지었습니다. 을사사죠. 대윤, 소윤, 윤임, 윤원영. 인종의 권력을 잡았을 때 대윤이 소윤을 갖다가 윤원영을 유배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종이 재임 기간이 인종이 재임 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종이 다시 권력을 잡자 소윤이 다시 윤임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어. 이걸 뭐라 본다? 을사사라, 사하라 간다. 대윤과 소윤. 김효사는 조광조 들어가면 되겠죠? 조광조. 중종 때 훈구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조광조가. 결과적으로 훈구들의 이윤 삭제 사건으로 76인의 이윤 삭제 사건이 터지면서 많은 정적을 만들고 조광조가 결과적으로 이상한 글자 하나로 역모에 버들려서 죽죠. 네 글자. 주초이왕. 주초. 이거 합치면 뭐가 되죠? 조씨가 왕이 된다네. 이런 이상한 문구가 이렇게 궁녀들에 의해서 왕에게 전달되고 결과적으로 유배길에 가고 나중에 사약을 먹고 그리고 죽기 전에 글을 한 편 남겼네요. 그 죽기 전에 글을 남긴 걸 뭐라 불러요? 네? 유허시요. 유허시요. 네,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죽기 전에 글을 한 편 남겼습니다. 예, 드디어 맞히는군요. 기어코 맞히는군요. 네. 절명시입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못같이 하셨고 나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였고 이게 절명시네. 임금 사랑하기를 어떻게 졌고 나라 사랑하기를 어떻게 졌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조광조입니다. 네. 임금 사랑하기를 어떻게 졌고 나라 사랑을 어떻게 졌고 이런 내용 나오면 절명시입니다. 사약을 먹기 전에 미리서 지목을 가져오너라 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했던 틀린 거 설명해 드릴게요. 유어시가 아니라 유어비죠. 유어비는 조광조가 전라도 하순 땅에 유배를 갔는데 전라도 하순과 전혀 인연이 없는 인사야. 근데 하순에서 살다가 죽었어. 그지? 죽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남겼어. 그래서 그 사람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살았던 흔적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영향이 되게 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돈을 모아서 비석을 세웠다고. 이걸 뭐라 불러? 유허비라 불러요. 다시 한번, 유허비는 그 지역 출신지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와 가지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해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비석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유허비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조광조 같은 케이스가 해당돼요. 예, 유허비. 그래서 이걸 조광조 같은 뭐라 불러요? 정려유허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정려유허비다 이렇게. 됐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2번 가도록 하죠. 아, 이거 바로 나왔다, 이거. 여기 있는 줄 몰랐다, 지금. 아, 이거 문제 쉽겠는데, 이거. 답 남겨줬는데. 자, 다음 시의 저자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이 하였고 나라를 내 집안 근심하듯이 했노라. 밝은 해가 이 땅을 비추고 있으니 내 붉은 충청을 밝게 비추리라. 누구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조광조. 죽기 전에 남겼던 절명시를 남겼습니다. 자, 저자와 관련이 없는 거 골라볼까요?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믿어 경연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했다고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총 4번에 걸친 경연을 하게 됐다고요. 두 번째,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고 표방하면서 급진적 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예, 조광조의 생각입니다. 조광조는 자기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혈량권을 실시해서 살인들을 대거 끌어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거는 따져봤더니 총 17명이었습니다. 혈량권을 통해 청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온 인사들은 총 17명 정도 됐습니다. 조광조 역사를 쭉 뒤져봤더니요. 조의제문으로 인해 살을 당했습니다. 조의제문 여기입니다. 김일손, 김종직은 부관참식이죠. 김종식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도끼를 가지고 관을 부숴서 다시 시신을 참했다. 김일손은 유배를 가고 다시 사약을 먹고 죽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도교 및 민간신앙을 배격하겠다. 도교 행사하는 그 관청을 없앴죠. 그 관청 이름을 소격사라 한다. 유교의 국가 성리학의 나라에서 무슨 도교 이거냐고. 네, 중종 때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광조는 중종 때 인물입니다. 중종 때 인물이고요. 조광조가 성균관에서 보는 시험에 합격해서 발탁됐어요. 성균관에서 문묘의 제례를 지내갔다 왕이 제사 지낸 기념으로 보는 그 시험을 뭐라 불러요? 예, 알성시라 불러요. 조광조는 알성시에 합격한 인물입니다. 알성시의 장원급자는 인물입니다. 예. 알성시험은 딱 한 번만 봐. 우리 초시, 복시, 전시 보는 게 아니라 알성시 딱 한 번만 보는 시험이에요. 한 번에 그냥 결정 나는 거야. 왕이 바로 찜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알성시 패스자입니다. 63번 가죠. 위출증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는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불시잡변을 1398년에 저술합니다. 그러니까 정씨 아저씨 가장 늦게 쓴 책 중에 하나가 불시잡변이에요. 내용은요, 불교 교리를 비판합니다. 불교 교리를 비판합니다. 불교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은 구분해야 돼. 불교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은 이재현입니다. 성리학자. 불교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은 성리학자 이재현. 불교 교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정도전. 교리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중으로 만들면, 결혼한 사람이 등장하자면 아이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고 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애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대마도를 정벌하는 사람, 야, 드디어 나왔네. 원래 물어본다고 그랬죠? 자, 고려기, 창왕시기, 박이 세 사람 다 잡아야 돼. 이거 우왕이라고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잠깐만. 거기 적으면 안 되겠네. 지금 아무 생각 없었어. 이쪽으로 옮겨갈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고려 후기 창왕 때 박이, 조선 초기 태조, 세종 때. 이건 아시죠? 세종 때 네.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사현까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때 김사현까지. 두 번째 질문 가죠. 백성들이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설순, 설자, 순자. 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했다. 사구는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 둘 다 알아야 돼. 사구는 최윤덕, 압록강. 그 다음에 김종서, 육진. 4번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여 왕조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경국전. 64번. 다음은 조선의 어느 왕에 대한 기록이다. 이 왕의 재기가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상황이 어려서, 단종이라고 그랬네요. 대충 짐작이 오겠죠. 상황이 어려서 무릇 좋지 않은 바는 모든 대신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어려서 대신에게 맡겼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군국 사무를 아울러 모두 처리하며 조정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하였다. 자, 거기에 모든 대신이라는 게 있죠. 네. 모든 대신에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단종 때 가장 권력 핵심 중추에 있던 사람 누구예요? 김종서와 항보인이에요. 얘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다 했어요. 왜요? 아버지 문종 때 부탁하고 간 게 뭐예요? 아들이 어린이 잘 부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던 게 김종서예요. 근데 수양대군이 봤을 때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형이 왕이 될 때 아무 생각 없던 사람이에요. 왕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조카가 왕이 되자 바뀐다고요. 그리고 김종서와 항보인이 수양대군이 보는 관점에서 되게 권력을 남용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걸 황표정사라고 그러죠. 황표정사라고 그러죠. 황표정사 사건이 결정적인 결정타가 됩니다. 봐봐요. 조선에 인사를 할 때는 장상관들 인사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후보를 3명을 이렇게 써서 보낸다고요. 왕에게. 그럼 왕이 어떻게 해요? 3명 중에 1명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단종이 어리기 때문에 항보인과 김종서가 항표, 붉은색 색깔로 표시한다고요. 점 찍어준다고요. 그 사람을 하세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인사를 펼치는 이런 정사는 옳지 않다고 명분을 잡은 게 수양대군이에요. 그래서 항표정사 사건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다 보시면 돼요. 그 결과 김종서 항보인들을 갖다가 죽이죠. 김종서는 직접 찾아가서 칼로 베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수양대군입니다. 네. 이게 세조기도 하고요. 그 영화에 이정재가 되게 멋지게 나오지 않았나요? 뭐 관상에서 이렇게 대단히 멋지게 나오죠. 근데 세조는 그렇게 멋지게 나온 반면에 실질적인 정치는 되게 그렇지는 않아요. 유연한 정책이 되게 많아요. 예무와 했던 행동들을 영화하고 좀 약간 딴판이기도 해요. 네. 세조 같은 경우. 다시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집현전을 혁파하고 경연제도를 폐지하였다. 맞죠? 두 번째, 통치 규범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조선 경국전 이거 1394년에 정도전이 만든 거죠. 조선 경국전 주례를 샘플해서. 그 다음에 경제육전, 이건 정도전과 조준 같은 사람이 개입됐어요. 정도전, 조준. 경제육전은 우리 9급에는 잘 출제 안 되고요. 7급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끔 9급에 지문 정도 나오긴 하는데요. 경제육전은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성문법전이에요. 우리 조선 최초의 성문법전이다. 경제육전.
2조부터 마지막 공조까지의 법전을 다 완성을 이걸 경제육전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통치체제를 다시 6조 직계제로 고쳤습니다. 맞고요. 강경도감을 설치하여 이거 나오면 무조건 세조예요. 강경도감.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 보고하였고 원각사뿐만 아니라 원각사 10층 석탑을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간행에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한글로 간행한 책이 뭐냐고 물어보겠죠. 월인석보. 두 가지를 합친 거 아시죠? 네, 세종대왕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월인청강지곡에 자기가 세자 시절에 왕의 명을 받아서 세종의 명을 받아서 부처의 일대기를 전개해서 이걸 석보상절이라 불러요. 월인청강지곡 세종의 작품. 세종 때 명에서 수양대군이 만든 석보상절, 부처님의 일대기, 이걸 합쳐서 만든 게 월인석보입니다. 네, 부처님의 일대기를 언해본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잡으셔야 돼요, 이거.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6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조선의 정치와 행정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1번 조선에서 국왕 다음에 최고 권력기관 의정부로서 중국에는 없었던 독자적인 관청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6조 가운데 2조 정랑 이렇게 합쳐야 됩니다. 2조 정랑과 병조 자랑 이렇게 가야 돼. 2조 정랑 그 다음에 병조 자랑 됐습니까? 2조 정랑은 정오품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정오품이고요. 그 다음에 병조 자랑은 정육품이에요. 자, 2조 정랑은 5품, 병조 자랑은 6품입니다. 이 두 개 합쳐서 우리 뭐라 한다고요? 2조 전랑이라고 합니다. 2조 전랑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의 3사는 태조 때부터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답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홍문관은요? 홍문관 언제 만들었나요? 성종 때. 홍문관은 성종 때 만들었습니다. 홍문관은 성종 때. 그 다음에 사관원. 낭사를 바꿨죠. 태종 이방원. 사헌부. 고려 충렬왕 때 만들었습니다. 고려 충렬왕 때 사헌부. 사헌부 전에는 어사대. 감찰 기능이 있는 거죠, 다. 네. 그러니까 사헌부, 어사대 다 감찰 기능이라고요. 통일신라 뭐 있어 비슷한 게요? 사정부. 발해는요? 중정대. 이상하네. 중정대는 하는데 사정부를 기억 못 하시네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예문가는 임금의 교지를 작성하거나 회의록, 즉 사초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교지를 작성했습니다. 하나 더. 밑에 제가 예교문서 작성 하나 안 해도 예교문서 작성한 거? 승문원. 기타니까 잡아야 돼. 승문원. 예교문서 작성하는 거 하나 잡아야 돼. 승문원. 밑에 저거 예문가 밑에 하나 참고로 잡을 기타기가. 어려운 것도 하나 잡아. 교서관. 경적을 담당했다. 궁궐 내에 책을 만드는 사람들. 교서관에 담당했다. 유교 경전을 만드는 사람들. 궁궐에 교서관.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 향불 피우는 것, 충문, 유세차, 모월, 모년 이거 적는 사람들 교서관에서 담당했다. 충문이라고 합니다. 교서관에서 담당했다. 기타도 같이 잡아줘야 돼. 승문원, 교서관도 같이.
됐습니다. 3번이 답으로 하고 있고요. 66번 갑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 가장 옳지 않는 것. 문과의 속과에는 정학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진사과의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생원과가 있었습니다. 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속과의 1차 시험인 초시는 각도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선발 인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맞아요.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서울하고 하삼도 지역이 농업국가다 보니 인구가 많아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선발돼야 됐고요. 속과 합격 증서를 백패, 대과 합격 증서를 홍패라고 하였다. 맞고요. 무과에는 서울도 응시가 가능하였습니다. 단 문과는 안 되죠. 문과는 언제부터 안 될까요? 태종 때 서울 차대법이 만들어져요. 서울 차대법이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문과가 불가능해졌어요. 조선 국초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획득 하나 더 할까요? 과거 시험. 자, 보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다 성균관에 입학하는 거 아시죠? 그 최소 9년 동안 공부한 거 아시죠? 네. 근데 성균관에는 기숙사 생활한 거 아시죠?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인 방이 상제예요. 기숙사 명칭이 상제, 하제. 상제, 하제는 기숙사 명칭이에요. 기숙사 명칭. 여기 공부한 학생에 대한 뭐 할까요? 상제, 생, 하제, 생 이렇게 불러요. 두 가지로 모았다고요. 상제생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초시 합격된 사람들, 즉 생진과 합격한 사람들,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한 사람들, 네, 요즘쯤에 공개 채용에서 합격 오신 분들, 여러분들 같아요. 공채 합격자들. 공채 아닌 사람들 있어요. 그죠? 네. 나라를 구했던 자식들, 공신세력들. 공신세력들. 그다음에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있죠. 그죠? 네, 사부학당에서 예의조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갖다가 열심히 통과돼서 마지막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요. 요거 통과되는 사람들 갖다가 입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부학당에 통과되는, 이걸 뭐라 부르죠? 별차가 없네. 이런 수업을 듣는 사람이나 야간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승보시 합격한 사람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됐죠? 별도로요? 별도로? 누구도요? 입학할 수 있나요? 왕세자들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성균관에. 입학은 하는데요. 단 교육은요. 여기서 받지 않고요. 궁궐로 들어와서 교육받습니다. 어디서요? 왕자를 교육시키는 시강원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게 되었다 보시면. 상제생, 하제생도 같이 잡아요. 자, 질문 해볼게요. 지문 만들 때 여러분 맞는지 보세요. 성균관 입학 자격은 초시 합격성만이 가능하다. OX? X. 자, 성균관 입학은 상제생과 하제생으로 분류하여 받았다. OX? O. 다시. 성균관 입학은 초시 합격자와 승보시 합격자가 입학이 가능하였다. OX? O. 공신의 자제도 가능하였다. OX? O. 이렇게 지문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냥 출제자들이. 여러분 원리만 잘 알게 되면 문제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67번으로 넘어갈게요. 한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중앙 정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정되었다. 맞죠? 선생님이 동인이면요. 제자들은요? 동인. 서인이면? 서인. 저절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붕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붕당은 결과적으로 서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철폐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붕당의 뿌리는 서원이야. 서원 철폐한 사람 누구예요? 영조입니다. 그래서 영조 때 서원 철폐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집은 삼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맞죠? 언론 기능이니까.
3번 사하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전국이 급하게 전환되는 한국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사하는 15세기 세력과 16세기 세력의 싸움이에요. 그죠? 기존의 홍구 세력과 사림들이 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고 얘들은 디펜스하는 체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결과 훈구가 승리하죠. 훈구가 승리합니다. 선조시대가 되면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처음 등장하죠. 붕당이 출현합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죠. 선조 이후부터 권력 순서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집권 순서요? 집권 순서 암기하라고 그랬죠. 북, 서, 서, 남. 강해군 시기. 인조 반정, 서인 세력. 서. 효종 시기. 효종 시기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송 논쟁. 예송 논쟁 때 1차 때 서인, 2차 때 남인. 그죠? 최소한 이 정도 알게 있어야죠. 북, 서서남. 그리고 숙종 때가 되면 뭐가 됩니까? 황국이 일어나죠. 경신, 기사, 갑술. 신임 사화 또는 신임 한국. 그죠? 소론들이 노론을 작살내는 걸 갖다가 신임 사화. 됐죠? 경신 기사, 이건 유학사건, 희빈 장씨, 그 다음 희빈 장씨가 제거되고 소론이 처음으로 정치에 등장하는 것들, 이런 순서대로 발전되는 거죠. 됐죠? 간단하게 전략, 간단하게 정리. 네. 장황하게 하면 시간이 없어서 문제풀이 최소한도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설명도 최소화. 3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죠? 4번 합리적인 인사 행정제도가 갖추어져 이전 시기보다 관료제적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답은 3번 하겠습니다. 68번. 자, 임진왜란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해군 제2기간 중에 추진된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강해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로 정리했다. 전쟁이 났죠. 임진왜란 때. 많은 토지대장이 소실됐겠죠. 다시 만들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전쟁 이후에 항상 하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을 뭐라 부르죠? 새롭게 양안을 작성해야죠. 그래야 조세 징수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양안 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적도 정리해야 됩니다. 왜요? 군역자와 요역자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공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했다. 우리 강해군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는 무조건 대동법 일본어로 나와야 되죠. 그죠? 대동법이. 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세금을 내는데 특산물이 현물로 낸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박납인들이 장난을 친다는 거야. 박납인들, 대납인들이 장난을 친다고. 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운 거 알고 처음으로 강해군 시기에 대동법이 경기도로 출발해서 마지막 18세기 경상도를 포함한 전국적인 실시가 이루어졌습니다. 17세기, 18세기가 있습니다. 이게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핵심은 뭡니까?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토지가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토지가 아예 없는 무전농민은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토지의 결수에 따라 세금 내고. 누가 좋아할까요? 농민이 되게 좋아하겠죠. 싫어하는 사람은요? 지주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걸린 거야? 그렇지, 100년 걸린 게 있지. 전국 실수인데 이게 우리 시험에 단골 매질 매년 나온다고 봐야 돼. 솔직히 이번 금년 국가직, 지방직, 뭐 경찰, 소방 어디에든 간에 대동법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예.
조선후기 대동법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상업이 발전하잖아요.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대동법 이후에 18세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 불러요? 르네상스라 부르거든. 르네상스. 다시 부흥의 시대, 부활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조선전기 잘 나가던 세종대왕 시기에 이후에 다시 르네상스 원시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실시한 건 뭐예요? 대동법이거든요. 네. 상품화 작물이 만들어지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만들어졌다는 거. 돈이 돌고 돌고 있다는 것들. 대동법.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임진왜란 때 한량한 충신과 연례를 조사해 추앙하였다. 진관체제 재승방략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승방략에서 진관체제로 복구되는 거예요. 예요. 재승방략 체계에 허점이 노출됐죠. 부산에 군사 2만을 주둔했다고요. 근데 애구가 얼마나 왔다고요? 애구도 아니지, 일본군이지. 20만이 왔다고. 이게 재승방략의 허점이 노출된 거야. 왜? 최전방에 부산 앞바다가 뚫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군의 군사 배치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주군의 배치한 걸 뭐라고 그러죠? 진관체제라고 한다. 그죠? 진관에 군사가 없다 이렇게 샥 이틀 만에 부산과 동래구를 격파하고 경상북도를 거쳐 충주를 하고 서울까지 15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버린 거 아니에요. 4번 틀렸습니다. 69번. (69번) 가겠습니다. 고려에 전시가와 조선의 가전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국의 민전은 가전법의 대상지로 설정되었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전국의 민전은 가전법의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가전법의 대상되는 것은 가전법은 경기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시가가 전국 토지가 대상입니다. 가전법은 경기도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전시가는 전국 토지가 대상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전시가의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서 자손에게도 세습되었습니다. 맞죠? 군인전이 지급된 시기는요. 군인이 월급을 받았던 시기는요. 무슨 전시가? 개정전시가 잡아야 돼요. 왕은요. 목종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군인전이 지급됐던 시기에 있어서 사실 가장 옳은 거 시대 흐름을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개정전시까지 누구 업적 곤란한 되겠어? 아니면 목종 때 사건을 곤란해야 되겠어. 목종 때 중유명한 사건이 뭐가 있어? 목종. 갑자기 동성애요. 막 이러지 마시고. 최초의 동성애자라면서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네. 목종이 물론 최초의 우리나라 왕 중에 동성애자 맞아요. 네. 동성애자 보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바람나서 김치환과 사이에 자식을 낳아서 목종을 피하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목종 한번 뒤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 설명하면 한 20분 할 것 같아요. 네. 다시 갈게요. 관료가 사망 후에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전시가의 원칙입니다. 전시가의 원칙입니다. 과전법의 토지 분급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수주권을 나눠줍니다. 수주권 꼭 잡아야 되겠죠.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고요. 70번 조선 전기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 옳은 것. 조선 전기입니다. 시전 상인의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시전 상인은. 자, 궁 앞에 있는 게 육의전. 이렇게 있는 걸 시전 상인들을 불러요. 얘들은 한 가지, 하나, 둘, 셋, 넷, 사이드 있죠? 사이드에 있는 애들은 한 가게에서 한 가지 물건만 팔아요. 여기는 몇 가지 팔죠? 6가지를 팔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기전뿐만 아니라 시전 상인들은 전부 다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게 하나의 물건만 팝니다. 대신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지금 정답입니다. 두 번째, 초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고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습니다. 2년 3작 윤작법 밑으로 가야 되겠죠. 말로 할까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 여러분 적든지 말든지 하겠지. 진도를 맞춰야 되는데. 자, 2년 3작 윤작법이 처음 등장한 시기. 말로 한 것보다 정답이 낫겠죠? 보고 학대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2년 3작 꼭 잡아야 돼요. 이렇게 등보일 시험장에 헷갈리지 않게끔 살짝 외워놔. 등보일 외웠는데 등보일이 어디에 나오는 단어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등 돌려봐. 등 보일라. 등 보일라. 외워졌습니까? 네. 2년 만에 처음 들어본 용어죠. 2년 3작 윤작법입니다. 네. 내년에도 한번 들으면 안 됩니다. 네. 내년에 들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올해 2년 만에 끝내야 됩니다. 2년 3작 2년 만에 들어본 얘기입니다. 등 보일라. 외우셨어요? 아니 선생님도 필요한 거 외워. 생각 안 나는 경우 있어. 선생님이랑 무슨 머리에 무슨 컴퓨터 넣는 것도 아니고. 네. 등 보일라. 2년 3작. 왜냐면 시험장 가서 써먹으라고. 왜냐면 시험장 가서 여기서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그죠? 다른 거 고민하라고. 가서 영어 고민하라고. 야 이게 목적어가 잘못되지 않았어. 이렇게 가라고. 이때 전치사 쓰면 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아시라고 그때 가가지고. 그거 고민해야지. 네. 한국사 고민하면 안 돼. 됐죠? 상인들의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발생됐습니다. 맞죠? 조선 후기에, 그죠? 선대수공업이 발달되는 건 뭐죠? 누가 등장하는 거죠? 공인이 등장하는 거지. 아니, 수공업의 발전사잖아, 이거. 이 앞전에 문제풀이 할 때도 한 것 같은데. 자, 한 지문을 하나에 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공장 안.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품해야 된다고. 이걸 공장안이라고 한다고. 수공업자들의 명부를 갖다 출석부를 갖다 우리는 공장안이라고 부른다고. 공장안은 고려시대도 있었어요. 개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새로 생겼을 때 그 다음 그대로 꽃같이 내려왔다고요. 시전상인도 마찬가지. 고려도 있었고 꽃같이 조선이 내려왔다고요. 필요한 물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공장안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또 다른 물건을 A라고 한다면 B라는 물건을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물건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익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대가 받지 못한 국가에 납품한 물건을 잘 만들겠어요?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B라는 제품을 잘 만들겠어요? 당연하지요. 당연히 B제품. 왜? 자기 고객이 끊임없이 창출해내야 되잖아요. 대신에 이 사람은 혜택받는 건 하나 있어요. 군역이 면제돼요. 군대를 안 가는 거 혜택에는 특별한 거 없어요. 이게 공장 아니에요. 이게 점차 가면서 되게 국가에는 A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B급만 들어오는 거예요. B급, C급만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후기가 되면, 조선 후기가 되면 정조 때 바꿔버려요. 왜? 이 제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바뀌는 거예요, 이걸? 납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봐요. 쉽게 보자고요. 자, 이 수공업자가 A라는 제품을 국가에 납품할 때 가격을 한번 따져봤더니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10만 원 정도 된다면 이 10만 원어치 포를 갖다가 대신 납부하라는 뜻이야. 즉 현물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제는 현물이 아닌 옷감을 만드는 옷감을 재료인 포를 납부하라는. 왜? 미포전은 현금처럼 통용되는 시대이니까
이걸 10만 원 정도치만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제품을 열심히 A급 제품을 여기 B급이네. 편을 잘못했네. 이게 A급을 해야 되는데. 자, B의 제품을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익되면 그걸 납부하면 된다는 거야. 일을 한 가지가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납부장의 특징이에요. 왜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정조는 이걸 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요거에 대한 물품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요.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고요. 공인, 물건을 납부해주는 사람이, 국가에 물건을 납부해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근데 공인은 물건을 납부해주는 사람이지 만드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 만드는 사람들에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발전되는 게 뭐라고요? 선대제 숭호급이라고요. 즉 물건을 만드는 이 업자들이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 만들어준다고. 단 조건이 있다고요. 대금을 선불로 주세요. 대금을 선불로 주세요. 왜? 물건 만들면 하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100개, 200개, 200개, 300개 막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인건비하고 재료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돈이 투입되는 거지. 자금 투입된다. 잘 만들었어. 근데 얘들이 퇴짜 놓을 수 있잖아요. 안 가져갈 수 있잖아요. 얘들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책임 못 지겠다는. 그래서 선대주 숭호업이 발달돼요. 또 이런 것도 나온다고. 그러면 공인이 돈을 제일 잘 벌까요? 선대주 숭호업이라는 이 업자들 돈을 더 잘 벌까요? 물어본다고. 이 사람들 돈을 더 잘 벌어요. 이 사람들은요. 납부 길 마치기 되게 빡빡해요. 이런 지문들도 만들어야 된다고요. 출제자들이. 공인제도가 등장하면 선대주 숭호업이 훨씬 돈을 잘 버는 부유층으로 발전하면 이런 지문 만들면 슬러진다고요. 자, 물건 만들어서 납품했다고 이렇게. 여기에 창고에 비축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이 물건 하나씩 하나 팔아봤더니 시중에 팔아봤더니 되게 잘 팔려. 얘를 뭐라 불러요? 도고라 불러요. 중간 도매상들이 등장한다고요. 중간 도매상들이 등장한다. 이거 도고라 불러요. 이걸 소설로 만든 게 뭐예요? 매점 매석했던 소설 만든 게 뭐예요? 박지원이 쓴 허생전이 여기 도고의 일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사상으로 발전한다고. 개인이자 비즈니스, 오늘날의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 뭐라 불러요? 사상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자, 해보자고요. 제일 밑에 부산 가보자고요. 부산 상인을 뭐라 불러요? 내상. 서울 나볼까요? 한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갖다 뭐라 불러요? 경강 상인. 개성 상인들 뭐라 부르죠? 송상. 평양의 대동강에 버드나무 많다 해서 뭐라 불러요? 버드나무 유자를 써서 유상. 의주 가볼까요? 의주입니다. 의주는 이렇게 물이 쭉 들어갔다가 나오는 만이 있다 해서 갖다가 만상 이렇게 합니다. 됐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국제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디와 함께요? 일본과. 요걸 이렇게 넘긴다고. 송상에 넘긴다고. 왜? 송상은 전국에 체인망을 하나 만들어놨다. 이걸 송방이라 부른다고. 송방의 물건을 받고 송방은 다시 만상에 넘긴다고. 그럼 만상은 다시 의주에서 다시 청나라에게 물건을 판다고. 대판다고. 주로 수입하는 물건들은 금은이에요. 일본에서 금은을 수입해요. 우리나라는 금은을 수입하기 전에 먼저 뭘 할까요? 방산개반이 이제 사채가 허용되기 시작한다고요. 사채가 허용되기 시작한다고. 효정 때 만든 이거 뭐라고 그러지? 설점 수세제라고 그러지. 이런 게 만들어서 광생가발이 박차를 가한다고요. 효정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죠. 수출하는 목적도 있지만 자금을 만들어야 돼. 왜? 무슨 목적? 서인들의 핵심 요소는 뭐야? 국보운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돈이 될 수 있는 무조건 다 하는 거야. 효정식이. 이렇게 해서 금은이 다시 청나라로 넘어간다고. 그럼 청나라 왜 이렇게 금은이 수요가 늘어나냐고. 물건값을 돈으로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오늘 1,000원 주고 팔면 내일은 판매자가 내일 아침 되면 500원 뚝 떨어져. 그럼 여러분이 장사꾼이라면 마진을 한 100원 내지 200원 받는데 1,000원 주고 팔았더니 내가 300원, 400원 손해난다면 물건 팔겠어요? 안 팔지. 대신 뭘 가져오라고? 물건 가격을 딱 물고 있는 금이나
은을 가져오면 팔게요. 이렇게 한다. 청나라의 경제 상황 때문에 금, 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되게 포괄적이죠? 되게. 이게 수공업 발전사예요. 수공업에서 비즈니스까지 발전되는 모습들, 순서들. 이걸 이해해야만이 3번 지문인가요, 아까? 3번 지문 하나 풀기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봐요. 상인들의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제제가 유행하였습니다. 이건 조선 전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예요, 지금 현재. 4번.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장시는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확산되고 상공업 발달로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됐습니다. 상평통보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1번 7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번 다음 표에 가에 들어갈 제도에 설명을 옳은 것. 과전법. 고려말 공양왕 때. 고려 마지막 공양왕 때. 자, 과전법이 옵니다. 전현직에 지급합니다. 전현직이 지급합니다. 전현직이 지급하다 보니 토지가 부족합니다. 그럼 누구에게만 줘야 되겠습니까? 현직자만 준 제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직전법. 세조 때 직전법이 만들어집니다. 현직자에게만 수조권이 넘어갑니다. 현직자에만 주다 보니 내가 60세에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직이 된다면 퇴직 이후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직전법 시기에 그런 그 관리들은 내 퇴직 이후에 뭔가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 직전법은. 장점은 수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네들의 미래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부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직전법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관수강급제가 만들어집니다. 성종 때 관에서 수조권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관에서 급여를 준 처음으로 녹봉제라는 게 처음 등장한다고요. 이게 관수강급제예요. 관수강급제의 장점은 뭐냐면 국가가 토지를 완전히 확 휘어잡는 거야. 왜? 국가가 수조권을 가져가는 거야. 그전에는 공무원이 수조권을 가져갔지. 근데 국가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장점이에요.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관수강급제까지가 뭐가 되냐면 15세기 상황이에요. 15세기 상황이 뭐가 되냐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조 시기에 우리나라의 지도가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지도가 이렇게 됐다면 홀쭉하잖아요.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지도가. 살이 찌게 하신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간척 시작한다고요. 간척 사업 이런다고요. 간척 어떻게 해요? 이 지역 농민들을 거의 대거 동원된다고요. 그럼 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는 게 원칙이죠. 무슨 원칙? 경자 유전의 원칙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토지를 가져는 이게 원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왜? 중앙의 권력자들이 토지를 다 차지한다고요. 여기는 다 누가 있나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 질타고 낙향한 사람들이 다 여기 보고 있다고, 이거. 16세기 살인들이. 그럼 살인들이 어떻게? 비판하지. 저놈의 자식들은 한 손에 권력을 잡고 한 손에 경제까지 다 쥐고 있다는 거야. 도대체 뭘 가져가겠다, 더 가져가겠다는 거야. 엄청나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왜? 월급도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판받는다고요. 그 16세기 애들이 살인들이 되게 비판한다고. 그 결과 나타나는 제도가 뭐예요? 녹봉제예요. 녹봉제입니다. 16세기 살인이 비판하면서 공무원 월급제가 확 바뀌었다고. 이게 녹봉제입니다. 즉 정일품부터 밑에 종부품 총 18품계의 품계를 만들어서 직급에, 즉 관료 조직의 직급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된다고, 녹봉이 지급된다고요.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만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등장한다고. 그게 가장 안 좋은 수를 쓰게 됐다고. 안 좋은 방법을 썼다고. 즉 고려가 망할 때 민심이 나빠진 가장 그 결정적 원인을 또 쓴다고. 16세기 살인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제도가 등장한다고. 네, 흐름은 잡으셨죠? 수확량의 2분의 1, 병작 반수제. 약속 지키지 않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빼앗겠습니다. 토지, 견병제가 녹봉제 이후에 등장한다고. 녹봉 실시 이후에 이런 게 제도. 지주는 살만하겠지만 지주가 아닌 소장농은요, 즉 전호들은요, 죽을 맛이지. 이게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간다고. 16, 17, 18, 19, 400년을 써먹는다고. 400년 동안 지주들, 양반 지주들은 되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겠지만 농민과 농민 이하 계층은 거의 죽어라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봐요. 고려가 멸망할 때 저런 제도가 나타났어요. 고려 멸망시키 훈국에서 딱 100년만 지배했어요. 100년 잠잠했던 애들이 다시 나타나서 400년을 지배해버려. 무슨 제도로? 이걸로. 이해 갔습니까? 자, 흐름을 쭉 잡아야 돼요. 고려 멸망했던 원인, 민심이 떠나간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왜? 아니,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야. 백성들 다 힘들어. 근데 세금 많이 걷어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밀란과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참다 안 되는 게 뭐가 등장하면 19세기. 동학 농민운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민초들의 운동이 동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다 안 되니까. 왜? 세도 정치가들 사이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건이 터져 나오는 거니까. 오! 되게 길게 갔습니다. 여러분 되게 좋죠? 선생님 걱정이야. 진도를 맞춰야 되는데. 책을 읽고 나가야 되는데. 자, 문제 풀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 해당 지역의 조세와 역징박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녹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노급과 시급을 받던 사람들, 신라시대 얘기입니다. 노급, 시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직 관리 하나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국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둬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관수, 간급제. 인품과 간품에 따라 전체 시치를 지급하였다. 시정전식과. 인품의 위주가 인품 나오면 무조건 시정전식과. 인품하고 충성도가 나오면 역분전. 기억 잘 하셔야 돼. 자, 최초의 토지제도 역분전. 인품과 충성도. 인품과 충성도. 농공행상. 세 개 단어. 농공행상, 충성도, 인품, 역분전. 인품과 간품, 시정전식과. 대신에 간품에 따라서 토지가 지급됐다. 개정전식과. 됐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72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농서가 편찬된 왕대 경제생활로 옳은 것. 각 지역의 풍토가 달라 곡식을 심고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가꾸는 법이 옛글과 다를 것 같을 수 없습니다. 이에 여러 도시의 감사들이 주변의 늙은 농부를 방문하여 실제 농사 경험을 들었습니다. 저희 정초 밑줄로 해서 정초 집현전학자인 정초를 중심으로 새로운 농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농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농사직설입니다. 농사직설. 옳은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7패 남대문 이현 시장에서 어물을 판매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 녹비법을 활용하여 지력을 회복하였다. 자, 밑에 녹비법 나와 있습니다. 풀을 섞여서 거름을 주는 방식. 퇴비법은 동물의 똥이나 인분을 거름으로 주는 방법. 강남농법입니다. 강남농법. 고려 때 발전했던 녹비법이나 퇴비법과 같은 시비법이 조선에서 계속 사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고구마, 감자, 구황작물들 전부 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나온 대표적인 작물들입니다. 구황작물들입니다. 시전에서 남초, 즉 담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담배 유입으로 보기 때문에 17세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3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다음 민요에서 보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조선의 정기 모습으로 설명할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집신에 갈반 메고 패랭이 쓰고 꽁무니에 지신차고 이고지고 이장저장 뛰어가서 장돌뱅이들 동무들 만나 반기며 이 소식 저 소식 묻고 듣고 목소리 높여 고래고래 지르네. 보부상입니다. 보부상들입니다. 옳지 않은 것. 15세기 후반 이후 장시는 점차 확대되었다. 보부상들이 주로 장사하는 것이 장시예요. 요즘 치면 시골 5일장이야. 쉽게 얘기해서. 장시를 반대로 읽어봐. 시장, 5일장, 5일시장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보부상은 장시에서 농산물, 숭업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됐다. 정부가 조선 통보를 유통시킴으로써 동전화폐 유통이 활발해졌다. 조선 통보는 세종 때 만들었던 화폐 중에 대표적인 유통 실패한 화폐입니다. 동전화폐 유통이 활발해진 것은 숙종 때 재발행된 상평통보예요. 물론 인조 때 상평통보가 발행돼요. 그러나 숙종 때 다시 재발행해서 유통이 활발해졌다.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지방에서 장시가
증가되었거나 또는 플러스 상설시장도 나타나서 그래요. 상설은 매일 장을 연다는 거예요. 매일 오픈하다는 뜻이에요. 상설시장도 등장하였다 적어요. 플러스 5일장뿐만 아니라 상설시장도 등장하였다.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